중앙 아메리카. 고대 유적이 끝없는 밀림 속에 솟아있고 땅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의 야생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깊은 바다 밑까지 조용히 숨어다니면서 강한 독과 놀라운 힘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제 중앙 아메리카 최고의 맹수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중앙 아메리카는 땅은 좁지만 다양한 지형과 서식지가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끼어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17,000제곱킬로미터가 밀림으로 뒤덮여 있죠. 밀림의 어둠 속에는 지구상 가장 위협적인 동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치명적인 방어 능력을 과시하는 녀석도 있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무서운 뱀, 창날 살모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농부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창날 살모사는 놀라면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1.5m의 몸을 꼬아 방어 자세를 취하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송곳니로 살을 뚫고 독을 주입합니다. 혈액독과 세포독이 섞여 있죠. 독은 적의 피와 조직세포를 파괴합니다. 상처 주위에 살이 죽어가면서 끔찍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독은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내장을 파괴하고 출혈과 쇼크를 일으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심장과 신장 기능이 정지하죠. 그리고 곧 죽게 됩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는 매년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7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이 중 10건은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창날 살모사가 독사 사고 전체의 절반,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창날 살모사가 주로 노리는 목표는 마을과 농장에 사는 쥐입니다. 멕시코 동남부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쥐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 살고 있죠. 이들의 또 다른 무기는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열 감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사냥감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열의 거리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죠. 한 번 물고 나서는 발버둥 치는 먹이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다른 뱀들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키죠. 턱을 빼서 자기 머리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모든 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방형골이라는 뼈 덕분에 턱을 이중으로 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턱의 양쪽은 뼈가 아닌 근육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가능합니다. 먹이를 먹고 나면 턱뼈와 근육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죠. 잠시 후 창날 살모사는 다시 농장을 염탐하러 돌아옵니다.
이들은 번개처럼 나타나죠. 하지만 잘 숨어다니는 능력으로 전설이 된 정글의 사냥꾼은 따로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동물을 한 번 뛰어 사냥하는 킬러라고 부릅니다. 제규어입니다. 우아함과 힘을 모두 갖춘 맹수죠. 호랑이와 아프리카 사자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다 큰 수컷은 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뛰어난 시력으로 정글 속의 큰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들의 타원형 동공은 다른 동물들의 둥근 동공보다 어두운 숲속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휘판이라는 거울 같은 막이 망막에 빛을 반사해 제규어의 시력을 2배로 높여주죠. 멕시코 멧돼지 정도면 먹이로 충분한 크기지만 이들은 놀랄 만큼 재빠릅니다. 제규어는 몸집에 비해 속도나 지구력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과 매복에는 달인이죠. 점박이 무늬가 얼룩덜룩한 빛 속에서 완벽한 위장이 되어 사냥감을 향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규어는 한 번에 펄쩍 뛰어 공격합니다. 큰 먹잇감이 부족하면 이들은 공격 목표를 바꿉니다. 나무 늘보와 원숭이를 쫓아 나무를 타거나 강에 뛰어들어 물고기와 작은 파충류도 사냥합니다. 거북이도 안심할 수 없죠.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강한 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돌 같은 거북이의 등껍질도 부숴버릴 수 있으니까요. 원주민들 사이에는 이들이 사람 고기를 좋아한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숲속 주민 중에는 어떤 그림자가 자신을 몇 시간이나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규어들은 사람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람이 제규어에게 잡아먹혔다는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제규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개체수가 적어서 마주치기도 힘든 동물이죠. 하지만 숲속에 사는 또 다른 맹수와는 마주칠 기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예쁜 외모 덕분에 위험하다는 것조차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화려한 색깔이 관심을 끌지만 사실 이건 경고입니다. 이 보석 같은 양서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사냥꾼이 잡는 건 주로 벌레들입니다. 개구리의 맹독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동물에게만 씁니다. 이 한입거리 간식을 먹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개구리의 독이 소화되면 뇌에서 신경 신호가 마구 쏟아져 나와 심장과 폐를 마비시킵니다.
포식자의 입이나 위에 상처가 있으면 독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들은 스스로 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신 먹이로부터 화학물질을 얻어내죠. 벌레와 진드기들이 방어용으로 만든 독을 재활용합니다. 개구리는 이런 독에 당하기는커녕 독을 저장했다가 피부샘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화살촉 개구리의 독은 제각각입니다. 이들은 중미와 남미숲 전체에 퍼져 살지만 지역마다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독에 들어있는 성분도 다르죠. 코스타리카에 사는 이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포식자를 그저 아프게 할 뿐이지만 콜롬비아 북부에 있는 황금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성인 100명도 죽일 만큼 맹독입니다. 육식 동물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밝은 색깔의 개구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나 사냥을 당할 때나 이 치명적 무기 덕분에 개구리는 밀림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에서 바다까지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서식지에서 번성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중앙아메리카 최고의 맹수도 있죠. 중앙아메리카에는 높은 화산과 찌는 듯한 정글, 열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독사들이 번성하는데 때로는 작은 뱀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마추어 식물학자가 커다란 나무의 뿌리 주변에 난 갈색 매듭 모양의 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꽃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고통으로 깜짝 놀라게 하죠. 깡총 살모사입니다. 50cm밖에 안 되지만 근육질에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방어를 위해 적에게 뛰어들기 좋습니다. 몸 길이의 절반이나 뛰어오를 수도 있죠.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작은 몸집을 극복하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물론 사냥에도 도움이 됩니다. 깡총 살모사는 멕시코 남부에서 파나마까지 열대 우림에서 먹이를 쫓아다닙니다. 나뭇잎 더미와 빈 통나무 속에 숨어서 사냥감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나선 쥐도 훌륭한 방어 기술을 갖고 있죠. 초음파를 감지하는 귀 덕분에 포식자가 다가오기도 전에 눈치를 챕니다. 하지만 깡총 살모사는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강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한 번 물면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다른 뱀들에 비해서 송곳니도 짧고 독도 약하기 때문에 먹이를 잡으면 송곳니로 반복해 찌르면서 독을 계속 주입합니다. 독은 즉시 혈관을 파괴합니다. 뇌출혈이 일어나고 장기가 손상됩니다. 뱀은 먹이가 죽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깡총 살모사는 방어할 때도 공격할 때도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깡총 살모사와 달리 경고를 먼저 하는 뱀도 있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죠. 니카라과에서는 이 뱀이 내는 소리 때문에 히스칠이라 불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씨가 달그닥거리는 말린 고추라는 뜻의 카스카벨이라 불립니다. 카스카벨은 열대에 사는 몇 안 되는 방울뱀 중 하나입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코스타리카까지 좁은 지역에 삽니다. 다른 방울뱀처럼 카스카벨도 날카로운 독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죠. 방울 소리로 적에게 확실한 경고를 보냅니다. 덕분에 싸움을 피하고 아까운 독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고하기에 너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스카벨이 다른 방울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독립 공격은 러시안 룰렛 게임 같다는 것이죠. 그냥 아프기만 할 수도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뱀이 몇 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증상은 타는 듯한 고통입니다. 혈액독이 혈액과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다 큰 뱀이라면 독의 효과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창 크고 있는 젊은 뱀의 독에는 특수한 성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고통도 더해지죠. 미오톡신이라는 물질이 근육이 마비될 정도의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코브라 독과 비슷한 신경독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기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어린 카스카벨이 어른 뱀보다 더 강한 독을 가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뱀이나 어른 뱀 모두 모물고와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독리가 휴대용 나이프처럼 열리면서 피부를 뚫고 독을 주입합니다. 정확하게 찔리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어린 뱀의 강한 독이라면 공격이 빗나가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뛰어난 방어 무기도 될 수 있죠. 어린 뱀의 방울 소리는 작아서 적에게 경고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뱀이 크면서 방울 소리도 더 크고 길어집니다. 경고 능력도 더 좋아지죠. 방어를 위해 독을 쓸 필요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왜 여러 방울뱀 중 유독 카스카벨만이 어른이 될수록 독이 약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어린 카스카벨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 중 하나라는 점이죠. 숲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뱀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뱀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니까요. 바다 뱀입니다. 유유히 헤엄을 치다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친척들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키죠. 이 코브라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독도 강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 400만 년 전 코브라의 조상은 육지를 떠나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 중앙 아메리카 해안까지 퍼졌습니다. 이들은 소금기 있는 바닷물에도 완벽히 적응했죠. 땅에 사는 뱀처럼 여전히 숨을 쉬어야 하지만 자주 호흡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에 퍼진 혈관이 아가미처럼 물에서 산소를 직접 흡수합니다. 한 번에 9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뱀의 사냥터는 물 위입니다. 이들은 해류가 만나는 곳에 떠다니는 뗏목의 자녀나 해초 더미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뱀이 숨기에도 좋죠. 이 뱀은 매복에 아주 적합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납작한 노처럼 생긴 꼬리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꼬리를 한 번만 저어도 먹이를 향해 돌진할 수 있죠. 코브라처럼 바다 뱀도 치명적인 신경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뱀에게는 코브라의 긴 송곳니처럼 많은 독을 주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먹이가 몸부림치지 않을 때까지 붙잡고 있죠. 그런 다음에는 뾰족한 지느러미에 다치지 않도록 머리부터 삼킵니다. 독도 강력한 호신 무기지만 노랗고 검은 색깔도 적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와도 거의 방어를 하지 않죠. 하지만 땅에 올라오면 바다 뱀은 맥을 못 춥니다. 간신히 바다로 돌아가는 게 고작이죠. 고기 그물에 걸린 바다 뱀은 당황해서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바다 뱀의 독은 코브라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한 번 물었을 때 주입되는 양은 코브라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고통과 마비 증상은 엄청나죠. 약점이 있긴 해도 바다 뱀은 뛰어난 사냥과 생존 기술로 번성해 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널리 퍼진 뱀 중에 하나가 되었죠. 독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다에도 있죠. 하지만 중앙 아메리카의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어부가 부연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가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의 입속까지 들어갑니다. I stuck my hand in his mouth to block the attack toward my head. He bit my arm, sticking a tooth in, and then he grabbed me here. 중앙 아메리카는 6,500km의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바닷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귀상어입니다. 9종의 귀상어 대부분이 중앙 아메리카의 열대 바다를 사냥터로 삼고 있습니다. 산호초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가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해안 근처의 얕은 바다를 훑고 다니죠.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들도 자주 옵니다. 사람과 귀상어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 지역에는 홍살 귀상어가 가장 많이 삽니다. 이들은 태평양 해안에서 무리지어 다닙니다. 하지만 사냥은 혼자서 하죠. 어부가 잡은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먹이로 착각하고 덤벼드는 귀상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먹이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귀상어에게 사람이 공격당한 사례는 평균 11년에 한 번에 불과합니다. 대개는 평범한 먹이를 잡으러 다니죠. 희한한 생김새의 머리가 하는 기능은 먹이를 추적하는 겁니다. 모든 상어는 먹이를 찾기 위해 여러 감각을 동원합니다. 시각, 후각, 거기에 먹이가 만드는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감각기관도 있습니다.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로렌친이라는 기관에서 이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대부분의 상어는 뭉툭한 코끝에 이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상어는 T자 모양의 넓은 코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넓은 머리 덕분에 다른 상어보다 훨씬 넓은 시야가 확보됩니다. 콧구멍 사이도 넓어 냄새의 방향을 파악하기도 훨씬 쉽죠. 그리고 로렌친의 기관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먹이의 전기장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특이하지만 귀상어는 가장 최근에 진화한 상어라고 합니다. 사냥의 완벽한 맹수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귀상어 때문에 얕은 물에서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 중에는 수면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능숙한 사냥꾼이고 생존력도 끈질긴 녀석이죠. 뇌도 심장도 피도 게다가 이동수단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과 해류에 의존해 바다를 떠다니죠. 고깔 해파리입니다. 이 녀석에겐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가시도 친 촉수에서 적과 먹이에게 독을 발사합니다. 고깔 해파리는 중앙아메리카의 태평양 쪽 해안과 카리브 해안 양쪽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이들은 사실 해파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의 동물도 아니죠. 폴립이라 불리는 4개 서로 다른 동물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각자의 폴립 무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떠다니는 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 그리고 촉수가 있죠. 때로는 수면에서부터 30m 아래까지 늘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물고기와 수중 생물들에게는 죽음의 그물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먹이든 공격자든 무고한 사람이든 반사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촉수에는 자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수철로 발사하는 작살처럼 가시를 쏘는 겁니다. 수천 개의 작은 가시가 적의 피부에 박히면서 여러 가지 독을 주입합니다. 독 중에는 신경 신호를 막고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독도 있고 심장과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심장독도 있습니다. 여기에 10가지 이상의 독이 더 들어 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면 뭐든 이들의 먹이가 됩니다. 촉수가 수축하면서 먹이를 소화기관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사람처럼 도망칠 수 있는 동물들도 통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처음엔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아프다가 화끈거리며 채찍 자국이 생깁니다. 쇼크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그리고 고통스러운 호흡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고깔 해파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행히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죠. 춥고 어두운 태평양의 깊은 바다 밑에는 훨씬 영리하고 교활한 동물이 삽니다. 믿기 어려운 이들의 모습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다 괴물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훔볼트 오징어죠. 이들의 이름은 처음 발견된 훔볼트 해류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남미 전체에 걸쳐있는 한류를 훔볼트 해류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훨씬 넓습니다. 칠레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그리고 태평양 전역에 퍼져 있죠. 훔볼트 오징어는 심해를 돌아다닙니다.
대개 수심 700m 이하의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만큼 크게 자라고 2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수면의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심해에서 갑자기 떼를 지어 올라옵니다. 친척인 문어처럼 훔볼트 오징어도 피부에 있는 색소포라는 색소 주머니를 열고 닫으면서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색소포를 재빨리 닫으면 밝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적을 혼란시키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공격적이 되면 밝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중앙 아메리카 해안에서 이 거대 괴물을 낚으려는 어부들은 이 녀석을 붉은 악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부들은 오징어에게 끌려가서 잡아먹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이런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빨판으로 무장한 촉수는 번개처럼 빠르게 먹이를 낚아채서 입으로 끌고 갑니다. 날카로운 부리가 달린 입은 먹이를 잘게 부숴버립니다. 훔볼트는 잡히는 건 뭐든 먹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동족도 먹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공격받는 오징어는 머리 부분의 주머니에서 먹물을 뿜어냅니다. 적을 혼란시키고 숨기 위해 검은 색소를 쓰는 겁니다. 물 속에서 훔볼트 오징어에게 다가갈 기회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사진작가 한 명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심해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징어들은 재빨리 그를 둘러쌌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던 순간은 금세 지나가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촉수로 그의 마스크와 조절 장치를 붙잡고 산소 공급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반격을 하면서 맹수처럼 행동하자 그제야 오징어들은 물러났고 그는 바다 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 덕분에 훔볼트 오징어의 지능과 힘, 공격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무시무시한 맹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바다 생물은 무시무시한 겉모습만큼 위험합니다. 심해를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하지만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바다 밑뿐만 아니라 땅 위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밀림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굶주린 눈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중앙 아메리카 저지대에는 열대 견과류와 과일이 자랍니다. 하지만 대농장에는 위험이 숨어 있죠. 한 맹수가 이 나무들을 보금자리이자 사냥터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낯선 동물의 방문을 반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깔이 번뜩이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눈썹 살모사에게 말입니다. 50cm 길이의 이 뱀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에 있는 적에게 기습 공격을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독사에 물리는 사고의 5분의 1이 이 녀석 때문에 일어납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까지 과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골칫거리죠. 눈 위에 뒤집어진 비늘 때문에 속눈썹 살모사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알록달록한 몸 색깔과 더불어 위장의 일부입니다. 화려한 색깔로 자신을 과일이나 꽃처럼 위장해 먹이를 유인합니다. 숲에 어둠이 깔리면 이 사냥꾼은 참을성 있게 숨어서 기다립니다. 과일 박쥐를 한 번 잡으면 며칠 동안은 먹이 걱정이 없습니다. 박쥐는 뛰어난 음파 탐지 능력으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번개 같은 살모사의 공격은 도망갈 틈을 맹수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살모사는 위협을 느끼는 적에게도 독리로 공격을 합니다. 혈액독이 상처 부위의 조직과 혈액을 녹여버립니다. 근육독은 근육세포를 죽이고 심장을 먹게 하며 횡격막을 마비시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살모사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맹수가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탐험하던 초기 탐험가들은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서 낙하해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죠. 어린이도 낚아챌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전설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날개 달린 괴물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피는 무리지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날아와 무자비한 갈고리 발톱으로 공격하는 하피는 자기 몸집만한 먹이도 사냥합니다. 하피는 중앙아메리카 열대 우림의 하늘을 돌아다닙니다. 원숭이, 주머니 쥐처럼 나무에서 사는 동물들을 노리죠. 세 발가락 나무 늘보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대부분의 맹수로부터 안전합니다.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죠. 하지만 하피를 피하는 데에는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피는 멀리 있는 물체를 사람보다 훨씬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180m 떨어진 곳에 있는 2cm 길이의 물체도 찾아내죠. 시속 80km의 속도로 수직 강화해서 회색검의 발톱만큼 큰 갈고리 발톱으로 나무 늘보를 붙잡습니다. 갈고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두개골에 구멍이 납니다. 날개를 펴면 2m가 넘죠.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9kg짜리 먹이를 들고 날아오를 만큼 날개가 튼튼하죠. 하지만 먹이를 멀리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튼튼한 나뭇가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훌륭한 식탁이 되죠. 소문과 달리 이 맹수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대 짐승들에게 하피는 언제 하늘에서 덮쳐올지 모르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이 맹수는
힘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메리카의 한 맹수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Él estaba en el remolino. He was in the whirlpool, 5 meters deep. Cuando yo pasé por encima de la cabeza, When I swam over his head, he hit me in the abdomen. 중앙아메리카에는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맹수들이 삽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맹수들을 능가하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크기와 힘으로 압도할 뿐 아니라 가까이 오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él cerró la quijada. y me He agarró closed his del mouth lado. and grabbed me by the side. Y él me sacudió 3 veces como un trapo. He shook me 3 times, like a rag. Cuando él venía, When he came with his mouth open for the second attack, he went straight for my head. 아메리카 악어입니다. 이 거대 파충류는 물고기를 찾아 물가를 스스렁거립니다. 물을 마시러 온 포유류도 찾아다니죠. 길이 5m에 500kg이나 되는 몸이지만 튼튼한 꼬리를 한 번만 휘저으면 먹이에게 단숨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통째로 삼킬 수 없는 먹이는 68개의 뾰족한 이빨로 물고 거칠게 흔들어서 산산조각 냅니다. 아메리카 악어의 서식지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베네수엘라까지 이릅니다. 악어는 해안가에 소금기 있는 물을 좋아하지만 연못이나 강에서도 잘 삽니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람과 악어가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1년에 1명 이상이 악어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다른 중앙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악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생긴 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어가 덤벼들면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죠. 코스타리카 청년 월러 부스토스와 그의 친구는 4월의 어느 오후에 그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todos los años yo tenía esa costumbre. All of these years I've had the tradition during Easter week in the month of April when you go to fish. 원로는 이 연못에서 악어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면 악어는 대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어가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는 숨을 참으며 흙탕물 바닥에 숨어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특별한 심혈관 기관 덕분이죠. 산소가 떨어지면 심장의 특수한 밸브가 폐로 가는 피를 뇌와 다른 중요한 장기들로 보냅니다. 악어의 혈액세포는 사람의 피보다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숨쉬지 않고 물속에서 30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는 2시간 동안 잠수해 있기도 하죠.
월러와 그의 친구가 냇가에서 낚시를 시작할 때는 물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Yo no lo pude observar porque el río I trae couldn't see arena, him because the river brings sand, so the visibility was very era bad. muy poca. 친구의 낚싯줄이 무언가에 걸리자 월러는 줄을 풀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m짜리 악어의 입속으로 뛰어들어간 셈이죠. 악어는 놀라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뾰족한 이빨이 월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Él me golpeó de lado. He turned me over on my side, lifting me up about half a meter. 악어는 월러의 몸을 마구 돌리면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먹이를 죽이거나 갈기갈기 찢을 때처럼 말이죠. 잠시 월러를 놓쳤지만 악어는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Cuando yo observé When I el saw the animal, animal coming in for the second attack, he came straight for my head. 악어의 턱은 1.3톤의 힘으로 먹이를 뭅니다. 동물의 두개골쯤은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는 힘이죠. 월러는 본능적으로 악어를 공격했습니다. yo le metí la mano para evitar el ataque a mi cabeza. I stuck my hand in his mouth to block the attack towards my head. He bit my arm, sticking a tooth in, and then he grabbed me here, sticking me with these teeth, making these wounds. Él sacudió para intentar matarme, tal vez, pero la He shook me, maybe to try to kill me, but my skin tore, and then I went up to the surface, and the animal didn't come after me. 악어의 이빨은 그의 팔과 몸통을 찢어놓았고 폐에 구멍을 냈습니다. 친구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동안 월러는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다행히 응급구조원이 있는 마을이 1km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 월러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월러는 그 악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ue yo le pasé encima de la cabeza a él, ¿no? Entonces él me atacó. I had passed right over his head, so he attacked me in defense because I scared him. Mis compañeros quisieron buscarme. My friends wanted to find me to hunt the crocodile, but I told them no, because really, it's not the animal's fault. Realmente el animal no tiene culpa. Es verdad, nosotros. It's true. We like to bathe in the river, but we have to be careful. We know that they live there. 이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힘을 보여주는 최정의 동물 군단입니다. 다양한 생존 기술과 방어 기술로 번성해온 이들이 바로 중앙아메리카 최고의 맹수들입니다.